네, H-1B 비자를 받기 위한 그 신청료가 무려 100배가 올라서 지금 10만 달러가 됐습니다. 비자 하나를 받는데 내야 되는 신청료가 10만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지금은 대략 한 신청비로 1,000달러 정도를 내는데요. 이걸 100배에 달하는 10만 달러를 받겠다라는 백악관의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죠. 정말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발표 직후에 여론이 굉장히 들끓자 그리고 좀 혼선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거 뭐 갱신할 때마다 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매년 내야 되는 거냐 뭐 한 번만 내는 거냐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워낙 발표가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그냥 짧게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부연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백악관이 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뭐 매년 내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매년 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 서명하는데 옆에 서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라고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좀 부연 설명 좀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더니 옆에 서서 이건 신청료는 그 $100,000 per year 그랬습니다. 1년에 그렇게 내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뒤집어진 거죠. 물론 한 번만 내도 비쌉니다만은 여하튼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지금 정리에 나섰는데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매년 내는 게 아니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신규 비자 신청할 때 처음에 딱 한 번만 내는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악관에서 막 황급히 발표할 때보다는 말이 좀 바뀐 거죠.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100,000 per year 했다가 갑자기 주말 동안에 정리를 해서 한 번만 brand new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전문직 취업 비자를 어렵게 만드느냐 참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금 영부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신 그 멜라니아 여사도요. 1996년에 슬로베니아에서 그 미국에 일단 관광 비자로 왔다가 그 관광 비자를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로 바꿨습니다. 미국에서. 그 무슨 전문직이냐? 모델 전문직으로 바꿨어요. 그 당시 뭐 몇백 불 안 냈죠. 1,000불도 안 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모델 활동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시민권 받고 그렇게 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백악관은 그래서 어제도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면 예외를 허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건 또 뭐냐? 이런 말을 자꾸 살짝 무언가 여지를 자꾸 남기니까 혼선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것도 생각할 거고 된다 안 된다를 그럼 기준점이 뭐야? 또 된다 안 된다의 최종 판결은 누가 내리는 거야? 이런 건 사실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혼란은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료를 이렇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액수인 10만 달러로 받겠다라는 이런 조치는 물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민 장벽도 조금 높이고 또 돈도 좀 벌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제 마가 지지자들이 이런 발표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 역시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아무리 조금 뭐 전문직 그 기술 조금 있다고 해서 그들을 마구 데려오면 우리 일자리가 없잖아. 그렇지. 역시 트럼프 대통령 하고 마가 지지자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정책을 자꾸 내보내는 건 사실인데 이제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은 결과적으로 미국 내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는 또는 더 이상 고급 인력이 안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기업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대기업에 타격이 되면 이게 대기업이 돈을 좀 벌어야 낙수 효과도 좀 있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가장 맨날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낙수 진영, 낙수 효과. 대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낙수 효과로 노동자들도 돈을 번다. 뭐 이게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논리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그런 대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비자 신청료 1,000불이든 뭐 100배 올라서 10만 불이든 그거를 논리적으로 법적으로는 누가 내는 거냐? 기업이 내는 거예요, 기업이.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작은 기업 이런 데서는
내가 당신을 하이어해서 당신을 그 비자를 내주고 우리 회사로 취직을 시키고는 싶어. 그런데 당신의 그 취업 비자 내주는 그 돈을 우리가 내주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내기는 내지만 그 돈을 당신이 보전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채용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 1,000불이었을 때 뭐 한국에서 누굴 데려오는데 한 명만 데려온 게 아니라 뭐 5명, 6명 데려오는데 그걸 회사에서 다 내주긴 좀 벅차니까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당신 하이어해서 그 취업비자 신청료 1,000불 회사가 이제 이민국에는 회사 이름으로 내야 되니까 우리 이름으로 낼 테니까 당신이 와서 그걸 좀 뭐 보존해주면 우리가 당신 하이어할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0만 달러가 되면 개인은 이거 못 내죠. 개인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누굴 부른다면 1억 4천만 원 이걸 내고 어떻게 미국에 무슨 떼돈을 번다고 그걸 내고 오겠어요. 못하죠. 결국 기업이 해줘야 되는데 기업도 못하죠. 한 사람만 뽑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여러 사람 뽑아야 되는데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수십 명, 수백 명, 뭐 아마존 같은 데는 10,000명 이상씩 뽑아요. 이 돈을 어떻게 대주냐고요, 기업체에서. 그래서 결국은 해외 유능한 인재를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장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그 낚시 효과도 못 볼 거 아니에요. 미국 내 근로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한마디 말로만 보면은 미국의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손해볼 수도 있다. 다 같이 피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 장기적으로 따지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당장 한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한국의 그 대통령 비서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글로벌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 갖고 가기가 너무 돈이 비싸게 많이 드니까 10만 불씩 내고 못 가니까 그 인재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물꼬를 한국으로 터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보다는 월급이 좀 적을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오면은 예를 들어 연봉 뭐 20만 불 준다는데 한국에서는 근데 한 15만 불밖에 못 줘요. 단 10만 불씩 비자 신청료 그렇게 안 받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비서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글로벌 인재를 미국으로 안 가는 인재를 한국으로 틀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정부 연구 그리고 개발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가 한국을 떠났다라는 비판이 한국에도 있다라면서 이번에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를 오히려 한국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빨리 시행하라고 관계부처에 내용을 발빠르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취업 비자 받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유능한 한국의 인재가 마구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태를 오히려 막고 또 그 외에 다른 나라의 인재도 한국으로 부르고 다른 나라의 인재를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지만 한국의 인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자 신청료 10만 불 그 정책으로 인해서 돈은 조금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가 진영의 여론은 조금 뭐 우호적으로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능한 인재 유입을 놓치는 결정적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그럼 해보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정리, 뭐 장기적인 뭐 역풍 분석 이걸 떠나서 자, 그렇다면 10만 불을 내야만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새 규정은요, 내년도 H1B 그 추첨 시즌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닙니다. 따라서 2026 회계년도부터 H1B를 신청하는 지원자들은 모두 새로운 수수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즉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H1B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10만 불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죠. 현행법상 H1B 비자 비용은 고용주가 신청인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은 워낙 H1B 비자로 고용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면 대기업은 또 돈이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 뭐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인재라면.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지금 막 시작하는 신생기업, 스타트업 기업 같은 데는 아무리 정말 뛰어난 인재라서 내가 탐이 난다 하더라도 10만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내기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인재 영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작은 기업체에서는. 그리고 이제 한인 사회 기업, 한인 업체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한인 사회 기업에서도요,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인재를 불러와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무슨 기계를 들여다 놨는데 이게 한국에서 만든 첨단 기계인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기계를 써본 사람을 불러서 이 기계를 돌려야 되거든요. 첨단 기계를 갖다는 놨는데 이 미국에서 이걸 써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엔 참 결국은 한국에서 누굴 불러와야 되는데 내가 10만 불을 낼 정도 우리 회사의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기계만 들여다 놓고 기계를 돌리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회사나 또 지원자 개인에게도 다 같이 좀 기회가 날아가는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H-1B 그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 발표 직후 미국 내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 비자를 소유한 직원들에게, 이미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쫙 보냈어요. 지난 주말에. 뭐라 그랬냐면 당분간 해외 여행을 가지 말고 미국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고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이미 해외 여행 계획을 갖고 있다라면 취소하고 또 해외에 있다라면 빨리빨리 들어와라. 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은요, 직원들에게 지난 주말에 이메일을 보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말에 밝힌 새로운 비자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곧 올해 말까지는 발효 안 되지만 일단 그 발효되기 전에, 그리고 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은 하지만 이 대기업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다. 하도 막 바뀌는 게 하도 많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하도 자꾸 바뀌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바깥에 해외에 나가 있는 직원들 가능하면 빨리 좀 들어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바뀌어갖고 안 받을지, 입국 안 시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출국 계획이 있으면 출국 계획 취소하라.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자, 새 규정 발표 이후 지금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대폭 인상되는 이번 수수료가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 행정부의 발표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리고 자꾸 바뀌는 게 많으니까 일단 뭐 지금 발표 내용대로만 우리가 따를 수는 없다. 불안하다. 다 들어와.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민 전문 변호사들도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신중히 행동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민 변호사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내년부터 적용이라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안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히 행동하라. 이민 변호사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예로 영국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고용이 돼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한 영국인이 있는데 엔지니어입니다. 34살의 로런스라는 영국의 엔지니어링인데 실리콘밸리에 취업이 됐어요. 확정적으로. 그래서 취업된 시점도 행정명령 서명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려고 짐을 다 싸놨고 자동차는 다 팔았고 자신이 살던 집은 렌트로 내놔서 이제 임대로 다 계약을 끝마쳤고 곧 다음 주에 누가 들어오기로 한 거죠. 그리고 가족, 친지들하고 전부 다 작별 인사까지 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의 이민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지난 주말에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냐면 스탑. 일단 출발하지 마라. 영국에서 미국으로 일단 들어오지 마라. 추가 정보를 기다리면서 일단 영국에 머물러라 라는 이메일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적이 붕 떠버린 거죠. 집은 다 렌트 줬고 차도 팔았고 식구들하고 다 빠이빠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을 당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그리고 또 다른 이에 구글의 한 직원은 가족 방문을 위해서 그 일본 도쿄 그 방문 여행을 그 계획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이번 발표 이후에 회사의 권고에 의해서 도쿄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마존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있어요. H4 비자. 이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당분간 그 고국 방문하지 말고 해외 출장 가지 말고 미국에 머물러라. H1B 비자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합법적인 비자 있죠. H4.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 해외 출국할 계획 다 캔슬하고 일단 미국에 그대로 머물러라라고 아마존도 권고를 했습니다. 아, 정말, 뭐, 대기업에 다닌다고 다 똑같습니다. 뭐, 대기업에 다닌다고 뭐,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지만, 특히 이제 이런 이민자들, 이제 이런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가요, 이민 단속국 요원, 이 아이스 요원들의 그 공식 업무 수행 중에, 그러니까 단속 작업을 할 때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쓰죠, 마스크. 까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이게 뭐 누군지 모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뭐 누군지도 모르겠죠. 막말로 아이스 요원 정식 요원이 아닌데도 막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범죄 행각을 벌이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캘리포니아주가 통과시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아이스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이 업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법 집행관들이 목부터 코까지 가리는 그 마스크나 또는 스키 마스크 등 얼굴을 거의 다 가리는 그런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뭐냐면 N95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그때 뭐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막 그런 마스크도 있고 마스크도 그때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니까 뭐 효과도 없는 그런 마스크도 많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정식으로 효과 있는 인정받은 공인 그런 마스크는 Made in Korea N95. 적어도 N94 이상은 써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때. 네. 그래서 N95 같은 그런 마스크 이런 이제 의료용 마스크죠. 그런 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의료용 마스크는 예외로 한다라는 것이고 또 무슨 전술 장비 때문에 뭘 착용했다 이런 것은 예외로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막 스키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는 단속 작업하면 안 된다라고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최초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표시가 없는 차량 이것도 안 된다. 또 마스크를 쓴 사람들, 또 말 그대로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적법 절차도 없고 권한도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위법이다. 위법 사항이다. 라면서 이제 이런 그 이런 그 법안에 주 상하원 다 통과됐고 주지사가 결국은 내가 서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보장되는 권리 이거는 신원이 확인될 때 그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스의 복면 단속 관행을 디스토피아 공상과학 영화와 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자에게도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타이레놀이 지금 갑자기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이후에 타이레놀을 임신한 여성이 복용을 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어마어마한 가장 큰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놀라운 내용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미국이 자폐증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될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열이 나지 않는 한 임신한 여성은 열이 나지 않는 한
최소한 임신한 여성은 타이레놀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표에 앞서서 미국 산부인과 학회 등은 이 타이레놀의 자폐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 뚜렷한 어떤 입증된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지금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백신도 좀 싫어하고, 근데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임산부의 경우에 자폐증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발표하는데 산부인과 학회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타이레놀을 임신 중에도 필요할 때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산부인과 학회는 열이 나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타이레놀을 걱정된다고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임산부가 열이 많이 나면 오히려 아이에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타이레놀 복용을 해야 한다라고 산부인과 학회는 말했습니다. 자, 타이레놀은 이제 왜 이제 이런 문제가 됐냐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진통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타이레놀인데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은 임신부가 흔히 사용하는 약으로 일부 연구에서 태아 발달 위험과의 연관성이 지적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 연구 자체도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의구심, 그런 의심이 든다. 여기 정도만 나왔지 그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고로 어마어마한 발표를 한다라면서 타이레놀 임신부는 복용하지 마라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존이 고객을 일종의 좀 속여서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라면서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직접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소송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은 어제 배심원단 선정과 양측의 모두 진술을 시작으로 소송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아마존이 결제 관련 세부 정보와 무료 체험 조건 등을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프라임 멤버에 가입하도록 속였고 탈퇴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서 소위 온라인 신뢰 회복법을 위반했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FTC는 아마존이 멤버십 약관을 공개하기 전에 프라임 회원의 결제 정보를 먼저 취득함으로써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마존이 멤버십의 약관을 개개인들에게 이제 약관을 공개하기 전에 회원의 결제 정보를 미리 취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멤버는 미국 내에만 무려 1억 8천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은 얼떨결에 내가 뭐 좀 알아보다 보니까 내가 동의한다고 최종적으로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얼떨결에 그냥 가입하는 거로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추후에 내가 이거 내가 최종적으로 가입한다고 파이널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입돼 있네. 나 빨리 탈퇴해야지. 그래서 탈퇴하려고 보면은 탈퇴하는 건 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연방 정부가 대신 소송한 겁니다. 미국은 참 이런 거 좋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소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거래위원회가 이거는 불공정 거래다. 라고 해서 아마존을 상대로 연방정부가 소송을 했는데 이게 어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이제 그 소송이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맞다. 라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나오면 이제 피해 보상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피해 보상이 또 몇 천만 불, 몇 억 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쫙 나눠서 개인당 뭐 30불, 40불 아니면 50불 뭐 이런 식으로 또 스플릿해서 나눠주게 되니까 한번 소송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리고 또 그 보상액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뭐 어디 웹사이트 들어가서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또 그런 게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달 초에 이민국의 그 한국인 300여 명 체포 사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거기 사건 이후에 지금 현재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가만히 그 한국 사람들 건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왜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이 지금 스탑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현지 주민들이 일자리를 그만큼 못 갖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여론이 안 좋아지자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부랴부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나왔어요, 이 얘기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가 이제 제일 큰데, 애틀란타에 제일 큰 그 신문사가 있는데 뭐냐면, 애틀란타 저널 오브 컨스티튜션이라는 언론사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조지아주 그때 올림픽 있었잖아요. 애틀란타 올림픽. 그때 한 달 동안 현지에 파견돼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애틀란타 저널 오브 컨스티튜션도 가봤고, 애틀란타에 가니까 또 코카콜라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봤고, CNN이 또 본사죠. 그래서 CNN도 가보고 이제 다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애틀란타 저널 오브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이메일을 현대자동차에 보냈는데 한국어, 영어 두 가지 언어로 해서 보냈습니다. 또한 이 이메일은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의 중요한 투자자이며 파트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현대자동차한테.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로 인해서 조지아주 경제에 기여해온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스탑되거나 위축되거나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지아주 주지사가 직접적으로 발빠르게 아예 한국에 찾아가서 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가느냐?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달 말에 20며칠인가 일본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조지아주 주지사가 거기 가기로 진작에 이제 예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서 분석하기는 일본에서 그 행사가 있기 전에 미리 가서 한국 가서 현대자동차 만나고 다 하고 그리고 일본 가서 행사 치르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뭐 그런 일정일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에서 말 그 사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올 여름 LA 전역에 걸쳐서 이 아이스의 대대적인 급습이 이어지면서 그 시민들의 경찰 신고 전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아이스의 이민 단속하고 경찰국에 무슨 신고 전화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경찰 신고하는 게. 자,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LAPD 비상 출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이후 2주 동안은 딱 데이터를 보니까 경찰 그 신고 전화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28%나 감소했습니다. 요게 이제 건수로 따진다면 하루에 약 1,200건의 경찰 신고 전화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루에 1,200건이 줄어든 건 엄청나게 크게 줄어든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게 줄어들었냐? 주로 가정폭력 사건이나 가족 분쟁 관련 신고 이런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배경에 공포심 일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슨 공포심이냐? 자, 이민 단속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가정폭력 사태가 있다거나 가정에 무슨 분쟁이 있다거나 뭐 이런 또는 이웃 간에 무슨 분쟁이 있다거나 해서 경찰이 딴 때 같으면 경찰이 막 신고하는데 이거 괜히 신고했다가 조사받고 그런 과정에서 내 체류 신분이 들통나서 나 추방되는 거 아니야? 또는 내가 불체자는 아니어도 내가 지금 뭐 취업 비자는 갖고 있지만 또 괜히 이거 뭐 빌미가 돼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이 추방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경찰에 아예 웬만한 건 신고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포감은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무슨 폭력 피해나 뭐 이런 걸 당해도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추방당할까 봐.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이런 여성들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한국발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가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이 어제부터 정상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청, 즉 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 그 협의를 통해서 관세 신고 그리고 관세 납부 경로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갖고 아예 스탑이 됐죠.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관세청 CBP와 또 미국의 그 딜리버리 업체 USPS 등 미국의 관계 당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한국 국민의 불편을 줄일 방안을 모색했는데 협의가 이제 합의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되는 한국 출발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현금 납부 관세, 현금 납부 또는 계좌 이체로 관세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김치 같은 그런 음식물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또 $100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무관세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는 관세 지급과 관련해서 기관 차원의 보증 계약을 체결해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췄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품 가격이 10만 원인 우편물을 보낼 경우에 민간 특송 수수료로 보내면, 그러니까 민간 기관을 통해서 보내면 한 2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국의 국가가 운영하는 그 연방 우정국 있죠.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10만 원짜리 보낼 때 3,250원만 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관을 통하지 말고 한국의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면 관세를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보내는 사람은 3,000원만 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 미국에서 관세가 추가적으로 더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대납업체가 부담을 해서 발송인 즉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의 추가 비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미국으로 뭐 물건 보내면 아주 저렴하게 3,000원, 4,000원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뭐 3, 4불, 2, 3불, 3, 4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죠. 그러자 미국 내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꺼냈는데 뭐냐? 옛날 방식의 종이 쿠폰 그 아이디어를 지금 꺼냈습니다. 종이 쿠폰.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하죠. 근데 지금 다시 그게 부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나 물가가 올랐냐. 커피 가격 같은 것은요. 지난달 한 달에만 3.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월간 봤을 때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커피. 한 달에 3.6%. 1년이 아니라 한 달에요. 그래서 올 들어서는 그러면 1년 동안에 1년도 아니죠. 올해 지금 뭐 9월도 다 안 지났으니까 올 들어서는 9달도 되기 전에 그러면 얼마나 올랐느냐? 커피값은 무려 20.9%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미국은 커피를 대부분 브라질에서 수입하는데요. 지난달부터 이 커피를 포함한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이 50% 관세를 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달 그러면 사과와 상추 가격은 얼마나 올랐냐? 전달보다 3.5% 올랐고요. 바나나는 2.1% 올랐습니다. 자, 이처럼 기본 식료품 가격이 오르자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소비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못 쓰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좀 어려운 못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저소득층은 소포장된 상품을 사거나 그러니까 뭐 이만한 거를 10불에 팔면 이게 13불, 12불로 이제 오르면은 부담스러워하니까 저소득층이 포장을 좀 줄여서 조그만 걸로 포장을 하고 그냥 여전히 10불 내지는 뭐 8불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그런 거에 저소득층은 손이 가는 것이고 또 가격이 저렴한 자체 브랜드 상품 등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제품을 과거에 사던 걸 지금도 계속 똑같이 구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대형 유통업체 크로거, 미 전국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죠. 크로거는 그동안 중단했던 종이 쿠폰을 부활시켰습니다. 종이 쿠폰을 이제 메일 같은 걸로 쭉 보내서 그걸 찢어갖고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할인해주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CNN은 소비자들이 식료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 쿠폰과 같은 오래전 전통적인 판촉 행사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미국에도 있죠, 대도시에. CGV인데요. 미국 LA에 15년 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CGV가 미국에서 극장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CGV는 어제 CGV LA점을 영구 폐관하면서 미국 내 사업을 완전 접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그 한국 영화 관람 창구 역할을 해오던 CGV가 폐업을 함에 따라서 이 한국 영화의 미국에서의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을 하는 일이 라든지 또는 한인들에게 인기 있는 그 미국 영화를 미국에서 그 CGV에 가면 한국어 자막이 달린 걸 해줘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한국어 자막이 달린 그런 그 영화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다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LA 한인타운 그 마당몰이라는 몰이 있습니다.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의 이름이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당몰이라고 부르는데 LA 한인타운 마당몰에 이 CGV LA점을 개관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CGV는 2017년 1월에는 오렌지 카운티에도 오픈을 한 데 이어서 2021년 지금부터 4년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도 개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특별히 먼저 적자가 심하게 났는데 개관 18개월 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무려 5,400만 달러의 손실을 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일단 임대료 같은 게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임금도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로자 임금 그런 거.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CGV는 개관 18개월 만에 5,400만 달러 적자 내고 문을 닫았고요. 그 후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CGV도 문을 닫았는데 뭐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는 거는 다른 투자자가 나서서 뭐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일단 CGV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LA도 어제부로 문을 닫음으로써 완전히 이제 CGV가 미국에서는 철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한인 관객은 아이들과 함께 최신 한국 영화를 미국에서 대형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런 그 낙이, 유일한 그 볼거리,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서 너무나 아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한국에서도요, 요즘 극장 관객이 많이 준다고 하죠. 그래서 극장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CGV의 이런 조치는 그런 차원의 어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어려움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끝소식입니다. 이제 흑곰 한 마리가요, 대형 흑곰 한 마리가 뉴저지주의 그 1달러짜리를 파는 그 매장이죠. 달러 제너럴. 근데 요즘 뭐 달러 제너럴이나 뭐 99 센스 스토어 이런 데 가도 1달러짜리는 거의 없어요. 말만 달러 제너럴이지 199 싸봐야 199 대부분 막 2불 3불 해줘요. 요즘은 뭐 이해하죠. 자, 여하튼 뉴저지주의 달러 제너럴 매장에 대형 흑곰 한 마리가 지난 주말에 난입해서 90세 된 여성을 물고 곰은 사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버넌에 위치한 이 달러 제너럴 매장에서 흑곰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매장에 들어와서 매장 내 사람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장에서 곰에게 물린 한 90세 된 여성이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곰은 이후 한 그 매장에 개를 데리고 오기도 하잖아요. 주민이 데리고 온 개를 또 막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해서 이 흑곰을 숲으로 쫓아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곰은 계속해서 매장 안을 공격적으로 돌아다녔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경찰을 포기했습니다. 경찰이 기브업하자 야생동물 보호국이 출동을 해서 그 대형 흑곰을 이제 마취총을 막 쏴서 사살하는, 그 후에 마취총에 이어서 결국은 실탄을 막 쏴서 결국은 사살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버지니아주
뉴저지주에서 발생했는데 뉴저지주가 그렇게 곰이 나타나는 동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주 그 페어팩스 지역에 그 대학 때 그 친구가 한 명 살아서 몇 년 전에요. 그 제 막내를 데리고 가서 그 친구가 고맙게도 자기 집에 그 방 하나가 남는다고 방 하나를 내주어서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가깝게 이제 그 친구 집에 묵으면서 거기서 이제 워싱턴 DC도 갔다 왔다 갔다 해보고 거기서 뉴욕도 왔다 갔다 해보고 뭐 그런 여행을 한 적은 있는데 뉴욕은 나중에 뉴욕에 가서 조카 집에서 있다가 왔다 갔다 했군요. 여하튼 버지니아 대학교 때 친구 집에 묵으면서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뉴저지주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쪽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뉴저지주도 동네 매장에 갑자기 이렇게 대형 흑곰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동네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뉴저지주 쪽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동네 부연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